중국 경제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된다. 성장률 전망이 소폭 낮아지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며 지방정부의 재정 보고서가 짧아진다. 그러나 이 조용한 변화는 국경을 넘어 파문처럼 번진다. 한국 경제는 중국과 가장 밀접하게 맞물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출의 방향 원자재 가격 환율에 미세한 흔들림까지 중국의 숨 고르기에 즉각 반응한다. 문제는 이 반응이 한두 지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안화의 약세는 원화 환율을 자극하고 중국의 투자 둔화는 한국 기업의 주문서부터 얇게 만든다. 금융시장은 아직 위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CDS 프리미엄이 서서히 오르고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눈에 띄지 않게 상승하는 순간 긴장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숫자는 먼저 말을 걸었다. 사람들은 그 신호를 늦게 알아차렸을 뿐이다. 오늘의 중국 경제 둔화 역시 아직은 통계의 언어로만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언어를 해독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숨통이 조여지는 순간을 우리는 또다시 뒤늦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이 변화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실물 경제보다 금융 지표에서 먼저 드러난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 자지수는 기준선을 오르내리며 확신을 잃었고 부동산 개발사의 채권 금리는 시장의 신뢰가 약해지고 있음을 조용히 보여준다. 이 변화는 곧바로 한국으로 전파된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재고가 늘어나고 신규 투자 계획은 연기된다. 동시에 환율 시장에서는 미묘한 긴장이 형성된다. 위안화 약세가 반복되면 원화는 방어적인 흐름으로 밀리고 이는 수입 물가와 금리 기대를 자극한다.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하며 유동성의 문을 조금씩 좁힌다. 이 과정은 눈에 띄는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인 압박으로 진행된다. 과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역시 성장 둔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위기라는 단어를 피했다. 그러나 금리와 CDS가 먼저 반응했고 그 뒤를 실물 경기와 고용이 따라왔다.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같은 순서를 밟고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이 신호를 일시적 조정으로 볼 것인지 구조적 변화의 시작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여기서 판단이 늦어질수록 대응의 선택지는 줄어들게 된다. 경제 충격은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지 않는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수요 감소로 시작되지만 곧 금융 경로를 통해 증폭된다. 중국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이는 원자재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이때 글로벌 가격 체계가 흔들리며 한국의 수출 단가와 채산성에 압박이 가해진다. 동시에 자본시장은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한다. 중국 관련 자산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글로벌 자금은 달러로 이동하고 이는 원화 약세와 국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연결된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비용이다. 기업의 차입 비용이 오르면 투자 결정은 보수적으로 바뀌고 가계의 대출 부담은 소비를 억제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줄어들고 금융기관은 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실물 충격보다 먼저 유동성 경색이 나타났다. 경제는 멈추지 않았지만 숨 쉴 공간이 사라졌다. 중국발 둔화가 한국 경제에 주는 핵심 위험은 바로 이 지점이다. 성장률의 하락보다 먼저 자금의 흐름이 조여지며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언제나 한 박자 늦어진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중국 경제 둔화가 남의 이야기로 끝난 적은 거의 없다. 아르헨티나는 원자재 수요 감소와 자본 유출이 겹치면서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흔들렸다. 그리스는 성장 둔화 자체보다 금융시장의 신뢰 붕괴가 더 치명적이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외부 환경 악화 속에서 환율 방어에 실패하며 물가와 실질 소득이 급격히 무너졌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경제 충격이 단번에 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성장률 조정 투자 축소 통화, 약세라는 완만한 신호가 이어졌고 정책 대응이 늦어지자 CDS가 급등하며 위기로 전환됐다. 중국 경제 둔화 역시 글로벌 자본의 위험 인식을 자극한다. 한국은 기축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개방 경제다. 외부 충격이 오면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를 가진다. 글로벌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위기는 언제나 통계보다 금융 신뢰의 붕괴에서 시작되며 그 순간 이후에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 교훈을 현재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같은 경로를 반복하게 된다. 중국 경제 둔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숫자보다 일상의 감각에서 먼저 느껴진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화학 철강 산업에서 주문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고용과 임금 협상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수입 물가는 빠르게 반응하고 가계는 체감 인플레이션을 경험한다. 금리 역시 단순한 통화 정책 수단을 넘어 삶의 비용으로 전이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소비 여력을 잠식하고 자영업자의 금융 비용은 영업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금융시장에서 CDS가 오르면 기업의 자금 조달 조건은 나빠지고 이는 다시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 이 악순환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업은 쓰러지고 실업은 급증했다. 중국발 둔화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우리는 이 변화를 외부 변수로만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답에 따라 개인과 사회가 치르게 될 비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 지점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택은 단순한 정책 대응을 넘어 신호 관리의 문제로 바뀐다. 금리를 언제 어떤 속도로 조정할 것인가는 시장에 대한 메시지다. 중국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질수록 성급한 완화는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고 과도한 긴축은 실물 경제를 더 빠르게 위축시킬 수 있다. 외환 시장에서는 보유 외환과 유동성 공급 능력이 신뢰의 기준이 된다. 환율이 급변할 때 중앙은행의 개입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시장은 먼저 움직인다. 재정 정책 역시 중요하다.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한 단기 지출 확대는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지만 중장기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면 CDS와 국채 금리는 즉각 반응한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는 이 균형을 놓친 사례다. 정책은 숫자를 다루지만 시장은 신뢰를 평가한다. 한국 경제가 중국발 충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여부는 정책의 규모보다 방향성과 일관성에 달려 있다. 이 선택이 흔들리는 순간 경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압박을 체감하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의 생존 전략은 막연한 낙관이나 공포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은 곧 개인의 현금 흐름을 흔든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리스크는 커지고 소득이 불안정한 가계일수록 유동성의 중요성은 커진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이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사례에서도 자산 가격은 오르내렸지만 생활을 지탱한 것은 현금 흐름 관리였다.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정비 구조를 점검하고 금리 상승에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계산해야 한다. 투자 역시 방향이 바뀐다.
성장 기대에 베팅하는 시기에는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손실을 피하는 전략이 우선된다. 중국 경제 둔화가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는 변동성의 국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때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판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택이다. 경제는 개인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선택의 비용을 크게 만들 뿐이다. 마무리는 언제나 질문으로 남는다. 중국 경제 둔화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흐름이며 그 흐름은 이미 한국 경제의 여러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 성장률, 환율, 금리 같은 지표는 그 결과를 숫자로 보여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개인의 선택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위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구조적 의존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가 올 것이라는 단정이 아니라 위기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이다. 정책은 시간을 벌 수 있고 시장은 신호를 준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결국 사회와 개인의 몫이다. 중국 경제 둔화는 한국 경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이 거울을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경제는 언제나 예고 없이 보복하지 않는다. 다만 준비하지 않은 대가를 차갑게 계산할 뿐이다. 중국 경제 둔화의 여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미세한 영역으로 스며든다. 처음에는 수출 통계와 성장률 전망에서 시작되지만 이후에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꾼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설비 투자보다 현금 보유를 선택하고 신규 채용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한다. 이 변화는 곧 고용 시장의 온도로 나타난다. 청년 고용은 둔화되고 비정규직 비중은 늘어난다. 금융권 역시 위험 관리 기준을 재조정한다. 담보 가치 평가가 보수적으로 변하고 대출 심사는 까다로워진다. 이는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숨통이 서서히 좁아지는 과정이다.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이런 변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누구도 갑작스러운 붕괴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미 구조는 취약해져 있었다. 중국발 둔화가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는 성장보다 안정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의 변화는 단기 충격이 아니라 중장기 구조 조정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은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인다. 중국의 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 글로벌 투자자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은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흔들고 이는 환율 변동성을 키운다. 환율이 불안정해질수록 기업의 환해지 비용은 늘어나고 수입 기업과 수출 기업 모두 불확실성에 노출된다. 금리는 이 불확실성을 가격으로 반영한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회사채 금리도 따라 움직이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 흐름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신뢰의 재배치다. 그리스 위기 당시에도 자금은 빠르게 이동했고 남은 것은 높은 금리와 제한된 선택지였다. 중국 경제 둔화가 한국 금융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외부 충격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충격이 신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그 관리가 늦어질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실물 경제의 부담은 통계보다 가계의 재무 구조에서 먼저 누적된다. 중국 수요 둔화로 수출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면 그 여파는 하청과 서비스업으로 확산된다. 임금 인상률은 둔화되고 보너스와 성과급은 가장 먼저 줄어든다. 동시에 금리 환경이 경직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소득 감소와 맞물려 체감 압박으로 전환된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거래량이 줄고 가격 기대가 흔들리면 자산 효과는 약화된다. 이는 소비 심리를 빠르게 냉각시킨다. 베네수엘라와 터키의 사례에서도 초기에는 물가와 환율이 먼저 움직였고 이후 가계의 소비 능력이 급격히 무너졌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지만 외부 충격이 반복될수록 완충 장치는 약해진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인식이다. 지금 나타나는 변화는 위기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과정을 읽지 못하면 대응은 항상 사후적이 된다. 중국 경제 둔화가 장기화될수록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의 성장에 맞춰 생산과 수출 구조를 최적화해왔다. 그러나 중국 내수와 투자 모두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기존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때 문제는 대체 시장의 부재다. 수출 다변화는 구호처럼 반복되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 사이 기업은 불확실성을 견디기 위해 비용 통제에 집중하고 이는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으로 이어진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이미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다. CDS와 국채 금리는 단기 지표가 아니라 장기 신뢰를 반영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구조 전환이 지연되면서 충격은 더 크게 증폭됐다. 지금의 중국 경제 둔화는 한국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외부 환경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기존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늦어질수록 조정의 비용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비교의 또 다른 축은 통화, 정책의 대응 방식이다. 중국의 둔화가 세계 금융 환경을 긴축적으로 만들 때 각국 중앙은행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해왔다. 그리스는 재정과 통화의 선택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시장 신뢰를 잃었고 아르헨티나는 환율 방어에 집착하다가 유동성을 고갈시켰다. 반면 위기를 관리한 국가들은 속도 조절과 신호 관리에 집중했다. 한국의 중앙은행 역시 같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금리를 급하게 내리면 환율과 자본 유출이 문제되고 늦추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누적된다. 이 딜레마는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다. 금융시장은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반영한다. 중국 경제 둔화가 주는 압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커진다. 정책이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면 시장은 스스로 답을 만들어낸다. 그 답은 대개 높은 금리와 약한 통화, 그리고 줄어든 선택지다. 한국 경제에 대한 충격은 산업 간 불균형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빠르게 천이 내려가지만 내수 중심 산업은 상대적으로 늦게 반응한다. 이 시간차가 위험하다. 정책과 시장이 위기를 과소평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비용과 환율 변동은 모든 산업을 동일하게 압박한다. 수익성이 낮은 기업부터 한계에 도달하고 연쇄적인 구조조정 압력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고용의 질은 빠르게 나빠진다. 정규직 채용은 줄고 계약직과 외주 비중이 늘어난다. 이는 당이 통계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계의 미래 기대를 크게 훼손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겪었던 변화도 이 경로를 따라왔다. 중국 경제 둔화는 과거와 다른 형태로 같은 시험을 던지고 있다. 이번에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고 금융 시스템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구조적 의존과 민간 부채라는 새로운 취약점이 존재한다. 위기는 항상 다른 얼굴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얼굴을 알아보는 능력이 생존을 좌우한다.
이 단계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부동산과 금융의 연결, 고리다. 중국의 부동산 침체는 단순히 한 국가의 자산 시장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글로벌 투자 심리는 부동산을 경기의 바로미터로 인식하고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 기대가 약해지면 담보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금융기관은 같은 자산을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이는 대출 여력 축소로 이어진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기업과 가게는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와 금융비용 상승을 동시에 겪고 가게는 자산 효과, 약화 속에서 소비를 줄인다. 그리스와 터키의 사례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금융위기의 촉마의 역할을 했다. 한국은 제도적으로 더 안정적이지만 민간 부채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충격에 민감하다. 중국 경제 둔화가 한국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은 바로 이처럼 금융과 실물의 경계를 허물며 진행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은 언제나 과소평가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 경제 둔화는 심리의 문제로 전환된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결정은 기대와 불안 위에서 내려진다. 중국의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고착되면 기업과 가게는 미래를 보수적으로 그리기 시작한다. 기업은 장기 계획을 축소하고 가게는 소비보다 저축을 선택한다. 이 변화는 통계에 잡히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형성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금융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CDS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는 당장 위기를 의미하지 않지만 경제의 마찰 비용이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심리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문제는 그 신호를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 둔화가 한국에 주는 또 하나의 경고는 바로 이 심리적 전염이다. 물리적 충격보다 더 빠르고 정책으로 통제하기도 어렵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과도한 낙관도 공포도 아닌 구조에 대한 냉정한 이해다. 준비된 인식만이 불안을 관리할 수 있다. 중국 경제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국가의 재정 여력이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정부 지출은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 세수는 경기 둔화와 함께 감소하고 복지와 이자 지출은 자동으로 늘어난다. 이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더욱 엄격해진다. 국채 금리가 조금만 빠르게 움직여도 정부의 정책 선택지는 좁아진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겪었던 문제는 단순한 부채 규모가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 신뢰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아직 그 단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 둔화가 장기화될수록 재정의 역할은 커지고 동시에 부담도 누적된다. 중요한 것은 지출의 방향이다. 단기 부양에 집중할수록 구조 개선의 시간은 줄어든다. 재정은 시간을 사는 도구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중국 경제 둔화는 한국에게 재정의 속도와 우선순위를 동시에 시험하고 있다. 이 시험은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글로벌 금융 환경을 보면 중국 둔화는 단독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미국 금리 정책 달러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한다. 이 복합 환경에서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환율은 이 모든 변수의 교차점이다. 달러가 강해질수록 원화는 방어적인 위치에 놓이고 이는 수입 물가와 금리 기대를 자극한다. 기업은 비용 예측이 어려워지고 가게는 생활비 부담을 체감한다.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환율이 불안정해질 때 경제 전반이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한국은
제도적 안전망과 외환 보유고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개방경제라는 구조적 특성은 여전히 취약점을 만든다. 중국 경제 둔화는 이 취약점을 자극하는 촉매다. 이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 환율 수준이 아니라 변동성이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한다. 결국 이 비용은 소비와 투자 감소로 되돌아온다. 중국 둔화는 한국 경제에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마찰을 더하고 있다. 이제 시선을 다시 개인의 삶으로 돌려보자. 중국 경제 둔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가계의 선택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체감된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실질 소득은 줄고 금리 부담이 커지면 미래 소비를 앞당길 여유는 사라진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는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맞닥뜨린다. 매출은 둔화되는데 금융 비용은 줄지 않는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버티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글로벌 사례가 보여주듯 기다림은 전략이 아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에서도 개인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었지만 비용은 개인이 부담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무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고 금리와 환율 변동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중국 경제 둔화는 개인에게 위기 예측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불확실성이 길어질 때 버틸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할 뿐이다. 준비된 개인은 충격을 관리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개인은 변화에 끌려간다. 이는 거창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역사적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IMF 외환위기는 갑작스러운 붕괴처럼 기억되지만 실제로는 오랜 구조적 누적의 결과였다. 단기 외채 고정 환율에 대한 집착 과도한 차입이 동시에 작동했다. 중국 경제 둔화가 지금 한국에 던지는 경고도 이와 유사하다. 단일 지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수출 의존 민간 부채,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환경에서는 작은 충격도 크게 증폭된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는 위기의 원인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구조를 늦게 인정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시간 동안 비용은 쌓였다. 한국은 아직 선택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중국 둔화가 일시적 반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수록 구조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위기는 항상 예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가장 익숙한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위기는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앞으로의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회복의 속도가 아니라 적응의 능력이다.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외부 수요 회복에 기대기 어려운 환경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이때 정책과 시장 개인이 동시에 착각하기 쉬운 것은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글로벌 사례는 반복해서 보여준다. 구조 변화의 국면에서는 기다림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된다. 기업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리스크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가계 역시 자산 가격 회복을 전제로 한 계획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 둔화는 단기 침체가 아니라 기준선의 이동일 가능성이 크다. 기준선이 내려가면 과거의 평균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 변화를 인정하지 못할수록 충격은 커진다. 한국 경제가 지금 마주한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정상에 맞춰 구조를 바꾸려 하는가? 이 선택은 통계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소는 금융 시스템 내부의 미세한 변화다.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은행과 금융기관은 대출 총량보다
대출의 질을 먼저 바꾼다.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조건은 더 까다로워지고 망이는 짧아진다. 이는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기업과 가게에는 즉각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 중국 경제 둔화가 길어질수록 이런 변화는 누적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자금 회전이 막히는 순간 경영 판단의 여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글로벌 사례에서도 위기의 전조는 항상 이 지점에서 나타났다. 그리스에서는 은행의 신용기준 강화가 먼저 시작됐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달러 유동성 부족이 기업 활동을 제약했다. 한국 역시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이지만 안정은 흐름이 유지될 때 의미가 있다. 유동성의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 경제는 체력 저하를 겪는다. 중국 둔화는 이 속도를 서서히 늦추는 요인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숨결이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를 읽는 일이다. 이 미세한 변화가 결국 큰 전환의 출발점이 된다. 이제 시선은 한국 사회 내부의 격차로 이동한다. 중국 경제 둔화의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자산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집단과 변동성이 큰 집단 사이의 체감 온도는 빠르게 벌어진다. 금융 비용이 오를수록 대출 의존도가 높은 가게는 먼저 압박을 받는다. 반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계층은 같은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를 유지한다. 이 차이는 소비 패턴과 주거 선택 교육 지출까지 영향을 미친다. 과거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격차가 빠르게 확대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시 경제 충격은 평균을 낮추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분산을 키운다. 중국 경제 둔화가 장기화될수록 이 분산 효과는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이 평균을 관리하는 동안 개인은 각자의 조건에서 대응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남들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구조에 맞는 선택이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모두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믿음이다. 현실은 언제나 다르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대응의 방향은 달라진다. 이 국면에서 다시 한번 정책의 역할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기를 막는 존재라기보다 충격의 속도를 조절하는 존재에 가깝다. 중국 경제 둔화가 구조적 흐름이라면 정책은 그 흐름을 되돌리기보다 완만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과도한 시장 개입은 단기 안정을 줄 수 있지만 왜곡된 신호를 남긴다. 그 신호는 자원의 배분을 늦추고 구조 전환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든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경험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반대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유지될 때 시장은 스스로 조정할 시간을 얻는다. 한국 경제가 지금 필요한 것은 대담한 선언보다 신뢰 가능한 경로다. 금리 환율 재정의 방향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메시지를 낼 때 불확실성의 비용은 줄어든다. 중국 둔화라는 외부 충격 앞에서 정책의 성과는 성장률이 아니라 안정의 지속성으로 평가된다. 이 기준을 놓치면 정책은 문제의 일부가 된다. 이제 개인 차원에서의 전략을 다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 둔화와 같은 장기적 외부 충격 앞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단기 반등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이다. 자산 가격의 일시적 회복이나 금리 조정만을 기대하는 전략은 변동성이 커질수록 취약해진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손실의 관리다. 고정비가 높은 구조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린다. 주거비용, 금융비용, 생활비를 분리해 점검하고 가장 경직된 부분부터 조정해야 한다. 이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준을 설정하라는 뜻이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정보가 불확실할수록 분산의 가치는 커진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사례에서도 단일 자산에 대한 의존은 회복의 시간을 길게 만들었다. 중국 경제 둔화는 개인에게 것이 경제를 예측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변동성이 정상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한다. 준비는 위기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조건이다. 이 흐름의 끝에서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것은 시간의 문제다. 중국 경제 둔화는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니다. 몇 분기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영향을 확대하는 과정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위기라는 단어가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험한 것은 급격한 붕괴보다 장기적인 체력 소모다. 성장률이 낮아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경제 주체들은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한다. 기업은 투자보다 생존을 택하고 가게는 소비보다 방어를 선택한다. 이 선택들이 누적되면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일본의 장기 침체가 보여준 것처럼 저성장은 어느 순간 일상이 된다. 중국 경제 둔화가 한국에 주는 또 하나의 경고는 바로 이 점이다. 급한 불을 끄는 데만 집중하면 체질 개선의 기회는 사라진다. 반대로 변화를 인정하고 구조를 조정하면 충격은 관리 가능한 비용으로 남는다.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의 국면은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국면으로 갈수록 논의는 결국 신뢰의 문제로 수렴된다. 경제는 숫자로 측정되지만 유지되는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중국 경제 둔화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이유도 단순한 수출 감소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기업은 수요를 확신하지 못하면 투자를 미루고 가게는 소득을 확신하지 못하면 소비를 줄인다. 금융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프리미엄으로 계산한다. CDS와 금리는 그 계산서다. 과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에서도 결정적인 전환점은 성장률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순간이었다. 한국은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신뢰는 한번 흔들리면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 정책의 일관성 시장과의 소통 현실을 과장 없이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다. 중국 둔화라는 외부 변수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부 신뢰의 관리 여부는 선택의 영역이다. 이 선택이 누적될수록 경제는 압박을 견디거나 아니면 스스로 무게를 더하게 된다. 신뢰는 위기를 막는 방패가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다. 그 완충제가 충분한지 여부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순하다. 중국 경제 둔화라는 조건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국 경제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가이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만 집중하면 금융 불안이 커지고 안정만을 우선하면 활력은 빠르게 소진된다. 이 균형은 정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업의 투자 기준 금융기관의 리스크 판단 가계의 소비와 저축 선택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비용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비용을 분산시키느냐, 특정 시점에 집중시키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빠른 회복을 경험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 역시 컸다. 지금은 같은 방식을 반복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고령화와 높은 부채는 충격 흡수력을 제한한다. 따라서 이번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중국 경제 둔화는 단기 대응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흐름을 전제로 한 새로운 균형을 설정하지 못하면 경제는 계속해서 숨이 가쁜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균형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현실적인 선택이 쌓일 때 비로소 형성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이 모든 흐름이 우리에게 남기는 태도다. 중국 경제 둔화는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의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성장률 전망을 맞히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일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질 때 어떤 구조를 선택할지는 모두의 몫이다. 한국 경제는 과거 위기 때마다 빠른 회복을 경험했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비용이 있었다. 실업자산 격차 부채의 확대는 회복 이후에도 오래 남았다. 지금은 같은 방식의 회복을 반복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그렇기에 이번 국면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선언보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기업에게는 과도한 확장을 경계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가계에게는 미래 소득을 과신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정책 역시 단기 성과보다 신뢰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 중국 경제 둔화는 한국 경제를 시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숙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를 외면하면 충격은 반복된다. 받아들이면 속도는 느려질 수 있어도 방향은 안정될 수 있다. 경제는 언제나 선택의 결과다. 지금의 선택이 몇 년 뒤 일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장면은 결론이 아니라 여운으로 남아야 한다. 중국 경제 둔화는 이미 시작된 현실이며 한국 경제는 그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선택을 압박한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 같은 지표는 그 압박을 숫자로 보여줄 뿐이다. 진짜 변화는 숫자 뒤에서 일어난다. 기업의 투자 판단, 가계의 소비 결정, 금융기관의 리스크 태도가 서서히 달라진다. IMF 외환위기와 여러 글로벌 사례가 공통적으로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신호를 외면할 뿐이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질문도 같다. 더 이상 과거의 성장 경로를 전제로 움직일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불확실성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할 것인가? 중국 경제 둔화는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지만 동시에 구조를 점검할 시간을 남긴다. 이 시간은 불안으로 채울 수도 있고 준비로 채울 수도 있다. 경제는 결국 사람의 선택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선택은 위기가 끝난 뒤가 아니라 위기가 아직 이름 붙지 않았을 때 가장 중요해진다.